처음에 이제 강현배 실장님 연락을 주셔가지고, 나는 3번 강의해야 된다. 이게 너무 길다. 제가 이제 사실은 베트남 전쟁을 이제 하나의 강의로 보통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 학살을 또 하나의 강의로 만들어서, 이제 PPT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3번째 강의가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 한국 사회의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이제 제가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PPT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실은 지난번 강의 어디까지 했나 하고도 봤더니 제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어서 질문들 할 시간들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끝내고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PPT가 첫날 강의했던 PPT의 2배입니다, 분량이. 그래서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강의 주제 어제 고민하다가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고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한국의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당시였어요. 그런데 석사 논문을 써야 돼서 베트남에 있는 이제 한국군 자료들을 찾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아까 강현배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외국인 연구생이 베트남의 공식 자료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호치민에 살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날아가서 하노이에 가서 국방부를 문을 두드리고, 베트남 국방부 문을 두드리고, 베트남 외무부 문을 두드리고, 비행기를 한 8번 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디에도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8번씩이나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니까 제가 좀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베트남 외무부의 문서보관소 말단 이제 간부가 이제 실망하고 돌아서는 저를 딱 붙들더니 꼭 필요한 자료가 어떤 자료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범주를 좀 넓게 줘야지 어떤 자료라도 제가 하나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 관련 자료라면 어떤 자료라도 좋다라고 답을 했는데, 한 문건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소중히 그 문건을 받아들고 와서 보니까 그 문건의 제목이 남베트남에서의 남조선 군대의 제악, 그러니까 범죄라는 뜻이죠. 이런 문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건이 일단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요. 아마도 그 말단 간부도 굉장히 겁이 나니까 저한테 이 자료를 건네면서 제목의 일부와 문건의 제목의 일부와 문건의 출처를 찢어서 제가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문건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건이 몇 년도에 그 만들어진 문건인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추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문건이었겠다. 일단 그 문건의 사본이었는데 아마도 녹색 잉크를 썼을 것 같다. 굉장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문건의 원본은 습자지였겠다. 뭐 이런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그 사본 문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독이 거의 어려웠는데 그 문건에서 계속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의 판독이 어려운 이 문건을 계속 넘기는데 딱 2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학살이었어요. 결국은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 베트남 친구, 그 당시 베트남 친구에게 필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사본을 읽는데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문건을 만나기 이전에는 제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얼마나 잔혹하게 이루어졌는지가 그 문건에 굉장히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문건을 읽고 나서 저는 이 문건 자체를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반신반의하지 않았나. 과장되어 있을 거야. 설마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건에 대해서 거의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상 서랍에 고이 묻어두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그 한겨레 신문에 고경태 기자한테만 내가 이런 문건을 가지고 있어 라고 고경태 기자한테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건을 발견했던 것은 97년이고 그 고경태 그러고서 이제 이 문건을 책상 서랍 속에 묻어두고 있었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 99년 초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경태 기자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서 저한테 이 문제가 말이야 20세기의 문제인데 21세기로 우리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구성 청산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건을 들고 그 문건 속의 지명들을 따라서 과거 한국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 피해가 이제 일어났던 그런 마을들을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1999년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의 일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폭로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경태 기자는 이제 기자였으니까 이 문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동안 이 문제를 껴안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24년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봉착하게 되는 문제는 과연 역사 문제의 해결이라는 게 있는가? 그게 가능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고요. 그리고 과거는 그래서 청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라고 하는 건 책임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지만 오늘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고 이제 어제 고민해서 정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안 넘어가네. 아까 됐는데. 죄송합니다. PPT 화면이 제가 지금 PDF 파일을 쓰고 있는데 PPT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99년 아마 여름 죄송합니다. 아마도 99년 여름으로 기억을 하는데 봉고차를 하나 빌렸어요. 봉고차를 하나 빌려서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인삼차를 거의 한 트럭분 정도 이 정도로 사가지고 인삼차를 봉고차에 가득 싣고 이제 정말 그 문건 하나만 달랑 손에 들고 이제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 마을들을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수십 개 마을을 다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보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76년에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나라가 통일이 되면서 그 지명들을 다 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이공이라고 불렀던 그런 이제 그 베트남 남부의 도시는 지금 현재 호치민시가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그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지명들이 통일 베트남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명들을 다 바꿔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건 속의 지명들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길을 떠나면서도 내가 단 하나의 마을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이다. 이러고 무작정 나섰던 길인데 봉고차를 타고 중부 들어서서 베트남 중부 들어서서 과거에 한국군 주둔지에 들어섰는데 쭉 차가 달리다가 갈림길이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베트남 그 주민들을 붙들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런 마을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라고 하면 정말 제가 붙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게 이정표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지명, 내가 전혀 모르는 마을을 찾아가는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 끝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을이 나오고 그 마을에는 어김없이 한국군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위령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5일간 그렇게 베트남 피해 마을들을 다니고 나서 아마 이게 99년 9월 2일자 신문 특집 기사인데 이때 이제 45일간 그 베트남 피해 마을을 다녔던 이 내용들을 이제 기사로 써서 처음으로 그 한겨레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이렇게 공표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쓰고 나서 한 수천 통의 독자 편지, 독자 이메일, 전화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물론 이제 일부 참전 군인들이 뭐 일본의 뿌락지냐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기사 나부랭이를 써갈기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없진 않았지만 대부분 제가 받은 메일에는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베트남에 너무너무 미안한데 베트남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기사를 딱 한 번 썼을 뿐인데 정말 수천 통의 메일이 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한겨레 신문사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성금이 답지하고 있다. 이게 뭐 이렇게 기사 읽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제 반응이 수그러들면서 이 성금이 보통 이제 흐지부지 사라지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성금은 더 많이 답지를 하고 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시작된 게 한겨레 신문사의 미안해요 베트남 캠페인입니다. 사실 한 언론사가 우리가 이제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 성금 모금 캠페인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우토로 마을 돕기라든지 지금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돕기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금 모금 캠페인 같은 것들을 언론사들이 하는데 이 캠페인을 한번 하게 되면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거쳐서 캠페인을 띄우죠. 그런데 이 한겨레 신문사의 미안해요 베트남 캠페인은 자발적으로 성금이 답지해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우리 캠페인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되는 캠페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캠페인 자체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됐냐면 46주간,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는 39개월 동안 이 미안해요 캠페인, 베트남 캠페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그 언론사들의 그 수많은 캠페인 중에서도 아마 기록적일 거예요. 가장 긴 캠페인이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독자들이 참여한 그런 캠페인,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성금을 낸 그런 캠페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돈이 모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충격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여기에 성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뭐 저금통을 털어서 성금을 보내는 뭐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좀 인상적이었던 성금 같은 게 병사들을 월급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병사들이 자기의 월급을 이제 모아서 보내는 성금이라든지 그리고 그 해에 일본군 그 성노예 할머니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김장을 포기하고 성금을 보내셨어요. 그런 돈이라든지 그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성금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단 하나의 기업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언론사에서 이런 캠페인 하면 기업들이 몇 억씩 던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캠페인에는 그 어떤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작지만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돈들이 이렇게 성금으로 답지했던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39개월 동안 이 캠페인을 해서 한겨레 신문사는 베트남 중부의 푸엔성, 이 푸엔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과거에 이제 한국군들이 베트남 중부 5개 성에 이렇게 주둔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5개 성 중에서 유일하게 푸엔성이 한국의 맹호부대, 그리고 청룡부대, 백마부대가 모두 거쳐간 그런 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국군 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의 결과로 한겨레 신문사에서는 이곳에다가 그 한국 베트남 한배 평화공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안해요 베트남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자발적으로 성금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정작 그 베트남 전쟁에 이제 당사자로 직접 참전했던 그 한국의 참전 군인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 여기 그 화면에서 보시는 이 장면은 2000년, 그러니까 이제 99년에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를 처음으로 한겨레라고 하는 지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2000여 명이 넘는 참전 군인들이 한겨레 신문사에 난입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뭐 난동을 부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날 그 한국에 있는 고경태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했고 근데 막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야 구수정 구수정 막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동갑내기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줄 아냐? 나 지금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전화하는 거야. 야, 민간인 학살, 양민 학살이야, 양민 학살. 한겨레 신문사에 양민 학살이 일어났어. 이러면서 굉장히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가 소유하고 있었던 차량이 뭐 21대인지 27대인지 그랬대는데
한겨레가 소유하고 있었던 차량 전체가 모두 전소가 됐고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사 안에 인쇄소도 완전히 불타고, 그리고 뭐 중앙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앞에 보면은 그 한겨레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지금 참전군인들이 몰려와서 불태우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99년에 다니면서 수십 개 마을을 갔고 수백 명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딱 두 개의 학살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함의 학살, 그리고 또 하나는 폭립폭력 학살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게 그 위령비가 하나 서 있죠. 여기가 이제 아까 강현배 실장님이 보건의료노조가 한배평화재단과 함께 베트남 평화기행을 이렇게 다녀온 적이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평화기행을 가게 되면 꼭 들리는 그런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함의에서는 1968년 1월 음력으로 1월 24일이에요. 음력으로 1월 24일에 한국군에 의해서 이 마을에서 학살 사건이 발생해서 당시 이 마을에 있던 주민들 135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보이는 위령비 안에 이렇게 비가 하나 서 있어요. 저 비에는 그날 희생된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135분이 희생됐다라고 이제 베트남 지방정부가 조사해서 이 위령비를 건립한 거기 때문에 이 이름들 앞에는 일련 번호가 쭉 써 있고요. 그 일련 번호가 135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일련 번호 135번의 이름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우엔 티 보잔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엔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원씨예요.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가 제일 많듯이 베트남에는 우엔씨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 135번의 희생자는 성이 우엔씨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우엔티예요. T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미들 이름, 그러니까 가운데 이름으로 쓰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쫙 봐도 T가 있으면 이 사람은 여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련 번호 135번의 희생자는 성이 우엔씨였는데 여성이었구나. 근데 그 옆에 이름을 보니까 보잔이에요. 보잔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어로 보잔은 한자어로는 무명입니다. 한국어로는 아무개겠죠. 무명이네. 이름이 없네. 그래서 왜 이름이 없을까 하고 옆에 보면 생년, 이 희생자의 생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년이 1968년이에요. 이 일련 번호 135번의 희생자는 성이 우엔씨고 여성이었고, 이제 1968년에 태어나, 이제 갓 태어나, 지금 학살이 일어난 게 1968년 음력으로 1월 24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난 게 정말 갓 태어난 거잖아요. 이 아이는, 이 여자 아기는 갓 태어나 이름도 얻지 못한 무명의 아기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위령비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 번호 134 역시 보잔입니다. 일련 번호 133 역시 보잔이에요.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들이 죽어간 거죠. 그래서 설마 하면서 일용비를 쭉 이 명단을 바라보면 이 일용비 한쪽 면에 맨 끝까지 올라가도 6살. 그러면 이 함의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이 희생자들의 절반은 어린아이였구나. 그중에는 갓 태어나서 이름도 얻지 못한 무명 아가부터 1살 배기, 2살 배기, 3살 배기, 4살 배기 이런 아이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의 일용비 같은 경우는요. 그 99년에 제가 이제 99년에 처음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이 장소가 학살이 일어난 장소였지만 허허벌판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는 정말 허허벌판이고 벼도 자라지 않는 그런 모래 땅이었거든요. 여기 함의가 바다랑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함의라는 이름이 하자는 바다 하자고요. 미라고 하는 건 눈썹 미자예요. 여기가 이렇게 바다의 눈썹 같은 그런 곳이라서 그런 지명을 갖는 마을인데 바다랑 가까우니까 여기가 모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자 농사 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학살 터를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비워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99년에 제가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 학살 터에 일용비를 지으려고 수십 년간 지금 마을 주민들이 격추를 하고 있는데 너무 사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수십 년간 돈을 모았어도 아직 일용비를 짓고 있지 못하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날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비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그 학살터를 우리가 보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마을 분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알고 있었고 이때쯤에 제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집에 딱 5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집에 그 차벽을 쭉 세워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골목에 차벽을 쭉 세워서 그 좁은 차벽 통로 안으로 해서 딱 5분만 집에 들어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국을 들어왔는데 한겨레 신문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국방부에서 저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요청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발굴했던 베트남 측의 민간인 학살 자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방부가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방부에 좀 줄 수 있겠느냐. 저는 이미 그 99년에 한국군 민간인 학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국방부에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알아야 되고 국방부가 적어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저는 국방부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시작할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자료를 넘겼고요. 그러고 있는데 참정군인 측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의 고경태 기자 뭐 등등 하고 저하고 한국에 제가 월남 참전 전후 복지회라고 하는 단체에 제가 그 이름은 아마 평생 기억할 것 같은데 그 단체에 또 그 회장이 김문구 회장이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베트남 그 한국군 피해 마을에 위령비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마을이 바로 이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의는요. 135명이 희생이 됐는데 이 마을엔 무덤도 없어요. 함의 같은 경우는 학살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군들이 다시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이 시신들을 다 밀어버려요. 그래서 베트남 측에 있는 이 함의 학살의 자료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학살이 끝나고 좀 뭐 한 몇 주, 1주, 2주 지난 후였겠죠. 살아남은 이제 인근 마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학살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 손에는 기다란 대나무 젓가락을 들고 옆구리에는 커다란 대나무 채반을 끼고 여기저기 흩어진 살점과 뼈 조각들을 주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이렇게 베트남 측의 함의 학살 그 조사 보고서 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가장 이게 제가 다녔던 그 숱한 그 피해 마을들 중에서도 이곳 함의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참전군인들의 그 제안을 그때는 정말 너무 고맙게 선뜻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함의가 좋겠다, 함의의 위령비를 세워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 위령비가 서게 됐죠. 그런데 이 위령비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날이 아마도 기공식 날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위령비 지으려면 기공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겨레 신문의 고경태 기자와 이제 일단에 한 수십 명의 그 월남 참전 전후 복지회 소속의 그 참전 군인들이 이제 그 베트남을 방문해서 이 함의 기공식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항을 딱 나갔는데 이분들을 맞이하려고 공항에 나간 거죠. 근데 공항에서 참전군인 분들이 쭉 나오시는데 헉, 이분들이 모두가 그 군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함의는 청룡부대 주둔지인데 머리에도 머리띠를 이렇게 찼는데 청룡, 그리고 팔에는 팔토시를 끼셨는데 청룡, 그리고 깃발, 청룡 깃발, 그리고 군화 신고, 그리고 뭐 그 군화 위에다 하얀 양말을 이렇게 무릎까지 올라오게 이렇게 신으셨는데 거기에도 청룡. 이러고서는 이분들이 우르르 나오시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함의마을에 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살을 겪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군복을 입은 일군의 이 참전군인들이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면 이분들에게는 이게 학살의 재현처럼 느껴지잖아요. 30여 년 만에 한국군들이 마을에 나타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는데 온통 군복을 입고 그러고 나타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에게 내일 기공식 때는 양복을 입어달라, 군복은 안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고경태 기자가 문제가 좀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을 출발하면서 이분들이 기자회견 뭐 이런 걸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함의에 위령비를 세우러 가는 건데 이분들이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베트남에서 죽어간 한국군 영령들과 그리고 베트남 사람을 합동으로 기리는 화해의 비를 세우러 간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예요. 99년이거든요. 이 함의 위령비 기공식을 한 게 그 2000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초기였죠.
그런데 우리가 뭘 했다고 베트남에 가서 화해우리를 건립을 합니까? 당연히 베트남 측도 굉장히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화해우비는 안 된다. 그리고 합동으로 기리는 베트남 한국군에게 죽어간 135명의 이 희생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유가족들 그리고 또 생존자들 이런 분들이 이 마을에 한국군과 함께 기려지고 싶겠냐고요. 저는 이런 발상을 보면서 야스쿠니 신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그토록 반대하는 건 거기에 합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강영배 실장이 사라지면 제가 맥이 끊기네요. 제가 제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고 베트남 그 하미 마을의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공식 이후부터는 기공식까지는 이제 한겨레 신문사와 이 월남 참전 전우회가 함께 했는데 기공식이 끝나고 나서 기공식 이후부터는 참전군인들이 이 위령비 건립 과정에서 저희를 배제했어요. 저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저희를 배제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위령비는 건립이 됐어요. 위령비는 건립이 됐는데 위령비 건립 과정에서 위령비가 이제 아마 거의 다 지어지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쯤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게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대통령이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왜냐하면 우리는 75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베트남과 한국이 국교가 단절이 됩니다. 우리가 참전했잖아요. 그래서 국교가 단절이 됐다가 92년 12월에 이제 외교 관계를 재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베트남을 방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게 전쟁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베트남 측에 어떤 약속을 하냐면 베트남 상간오지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에 내가 병원 5개와 학교를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했던 건 베트남 상간오지 어려운 그런 마을들이었지만 실제로 5개의 병원이 세워졌던 곳은 베트남 전쟁 시기에 한국군 전투부대가 주둔했던 베트남 중부 5개 성에 하나씩 그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보건의료 노조가 그때 그 베트남 평화기행 한번 보건의료 노조 차원에서 우리가 베트남 평화기행을 했을 때 깜남성에 있는 이 병원도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약속으로 세워진 그 병원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병원이었죠. 그런 병원이 그런 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한 40여 개가 세워지는데 이 학교가 어떤 곳에 세워지냐면 딱 이렇게 한국군 민간인 학살이 집단 학살이 일어났던 그 마을들. 그러니까 위령비가 서 있는 마을들마다 하나씩 그 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딱 요때쯤 이 함의에 한국 참전군인들에 의해서 위령비가 건립되고 있던 이 시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를 선정하러 다녔던 이제 외교관, 그 외교관이 함의 마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의 마을에 와서 보니 아주 훌륭한 위령비가 서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령비의 뒷면에 마을 사람들이 비문을 새겨 놓았던 거죠.
근데 이 비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함의는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5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는 아주 아름다운 고장이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사람들은 물고기 잡으면서 뭐 밭도 일구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천둥번개가 우르르 치더니 한국군이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의 머리가 야자수 열매 후두둑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함의의 하얀 모래땅이 사람들의 살점과 뒤섞이고 함의를 흐르는 내와 강과 바다가 시뻘겋게 물들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날의 학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문에는. 그런데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한국의 친구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와 화해의 손을 내미니 이제 우리 그 손을 맞잡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뭐 이런 내용의 제가 이 비문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비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의 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은배 실장님은 이 비문이 심히 불편하신가요? 안 들려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근데 이 비문을 발견했던 그 이제 당시 하노이 대사관의 참사로 있던 언론 공보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이 비문이 심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월남 참전 전후 복지에 연락을 해서 이런 비문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연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월남 참전 전후 복지에는 비문을 없애라. 비문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준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제 일본의 요 함의 사건을 갖고 논문을 쓰신 교토대학의 마사코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의 논문을 보면 한국 정부가 그때 당시 김대중 정부가 약속한 그 병원,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방문했던 그 병원이 건립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비문 없애지 않으면 병원 건립 중단하겠다. 이 강남성 지역에 한국 자본 철수하겠다. 한국 기업 철수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유형 무형의 한국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베트남 중앙 정부로부터 이제 비문을 좀 지워야겠다. 이런 통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렸던 4차 주민회의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함께 했습니다. 이 함의 마을에는 그 한국군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들이 유가족 협의회 이런 걸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4차 회의에 갔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비문을 이게 그분들은 이제 억울하시니까 저한테 이거 우리의 역사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몸으로 통과한 우리의 과거다. 내 몸에 증거 있지 않느냐. 응? 이건 진실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지우라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울분을 토하시고 통곡을 하시고 이러시긴 했지만 결론이 4번이나 주민회의를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우엔꼬이라고 하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이 그 유가족 협의회 회장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이 우엔꼬이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이 비문 앞에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결론을 이제 여러 차례 논의 중에 우리가 결론을 드디어 냈다.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이 비문 앞에 갔는데 거기 가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비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비문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을 사람 빼고 외지인은 지금 자네밖에 없으니 당신이 이 비문에 영원한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 여기 비문 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 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문에 한 글자라도 수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문에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당신이 증인이 돼달라. 그러시면서 이 비문을 없앨 수 없었던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비문을 그대로 두고 그 비문 위에 대리석 한 장을 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 속에 연꽃 문양의 대리석이 덮여 있습니다. 이 안에 비문 있습니다. 이 안에 여전히 그날의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함의 사건 얘기하면서 반성 없는 화해를 시도했던 그 증거가 이 위령비고 그 결과 이 마을의 진실이 여전히 연꽃 문양의 대리석 아래 봉인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거요. 가해자 측에서 먼저 말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화해는 오랜 세월에 걸친 오랜 노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이제 당신들을 용서할게. 피해자만이 건넬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처음에 여기에 함의 이령비를 건립하러 갔던 참정문인들은 여기에 화해의비를 세우러 갔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2차 가해 우리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기 함의의 주민들에게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줬다. 함의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1968년 정월 24일에 한국군이 들어와서 이 마을 사람들 짝쓸이 했던 것이 1차 학살이었다면 불도저 갖고 들어와서 무덤까지 시신까지 다 밀어버렸던 건 2차 학살이었다. 그런데 30년 후에 이 비문을 또다시 없애라 한 것은 우리의 정신까지 말살하려는 3차 학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홍리마을이에요. 홍리마을은 그 당시에 안전마을이라고 불리던 마을입니다. 이 풍리마을은 베트남의 일본 국도에 이렇게 면에 있는 마을인데요. 여러분들 일본 국도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지금도 지금 베트남 고속도로 건립 중이지만 여전히 아직 완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의 남과 북을 잇는 유일한 도로가 바로 일본 국도예요. 근데 이 일본 국도 바로 옆에 면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여기 풍륜마을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당연히 그 한국군들이 이 일본 국도를 따라서 계속 행군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한국군들은 꽝남성이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이 풍년마을이 있는 곳은 꽝하이성인데 이 꽝남성과 꽝하이성을 잇는 국도도 일본 국도입니다. 그래서 한국군 청룡부대가 꽝하이성에서부터 꽝남성까지 이렇게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 국도를 따라서 거의 매일 행군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한국군이 행군을 하고 있는데 부비트랩 하나가 터졌대요. 그 일본 국도에서 부비트랩 하나가 터져가지고 앞에 있는 탱크 하나가 이렇게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군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행군을 하고 있던 그 한국군들이 베트콩이다 이러면서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 마을을 싹쓸이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을이 한국군과 동맹을 맺고 있던 남베트남 군인들의 가족이 살고 있던 대다수가 우리 편, 그러니까 한국군 편의 그 한국군 편인 한국과 동맹군이었던 그런 남베트남 병사들의 가족들이 대다수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학살이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시신들을 매장을 하지 않았대요. 마을은 온통 불타서 뭐 이렇게 뭐 시신들을 이렇게 들 수 있는 들것이나 천조각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 시신들을 뭐 이렇게 이고 지고 막 끌고 해가지고 이 마을에서 이렇게 조금만 걸으면 일본 국도고 그 일본 국도에 미군 초소가 있었어요. 그 미군 초소 앞까지 가서 시신들을 늘어놓고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폭리 같은 학살은 여타의 학살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 미군 초소가 바로 앞에 있었고 이 미군 초소에서 마을이 보였어요. 그래서 미군 초소에 있었던 미군들이 한국군이 들어가서 학살을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총성이 들리고 폭탄이 터지고 하얀 연기가 쏟고 이러는 것을 미군들이 초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들이 볼 때 무슨 일이지? 저건 전투가 아닌데? 미군들이 보기에도 전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소에 있었던 미군들이 상부에 보고를 해요. 지금 한국군들이 여기 이제 폭리가 있던 작전 지도상의 몇 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양상이 이상합니다. 마을이 온통 불타고 하얀 연기가 쏟고 뭐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상부에 보고를 해요. 이 미군들이 이 마을에 들어오려면 상부의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군이 학살을 하기 시작한 지 한 1시간쯤 후에 이 초소에 있었던 미군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뭐 실비아 중이라든지 본상병이라든지 이런 초소에 있던 이런 미군 5명인가가 이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본상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상병은 개인적으로 베트남 전쟁을 기록하는 걸 자기의 어떤 하나의 사명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와중에 마을이 불길이 쏟고 하염이 쏟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자기 개인 카메라를 챙겨듭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상병이 여기서 그 한국군 학살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어쨌든 아마 이 마을이 안전마을이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학살처럼 그대로 사라져 버렸겠지만 마침 미군 초소가 확인했고 여기에 본상병이 그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미군 초소 앞에 두고 항의 시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을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때 당시 주월 미군 사령부 감찰부의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이 조사 보고서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500페이지가 좀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에는 그 당시에 한국 해병대 2여단 1중대가 벌였던 이 폭력폭력 민간인 학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사진과 함께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기밀 문서였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문서보관소 나라라고 하죠. 거기에 30년간
이제 기밀로 보관되어 있었던 그런 문서고요. 미국에는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 문서라 하더라도 30년이 되면 이 기밀을 해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75년에 끝나니까 이제 2000년 뭐 요때쯤에 이제 문서들이 뭐 65년 문서라면은 이게 30년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2003년 이때쯤 되나요? 요때쯤에 2008년 이때쯤에 이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베트남 전쟁 끝나고 30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저희 한겨레 신문사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활동을 하던 그 이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 뭐 요런 곳에서도 이 기밀이 해제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미국에 가서 기자, 연구자, 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방대한 그 나라의 문서들을 막 뒤지다가 이 자료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2개 학살 얘기하니까 절반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그 폭리폭력 학살은 아까 제가 고경태 기자 얘기했잖아요. 고경태 기자가 베트남 전쟁 1968년 2월 12일 날 이 폭리폭력 학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기자가 쓴 글이라서 룩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읽기가 굉장히 편하게 마치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책이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한번 보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겠는데 9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24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한국 사회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도 이제 뭐 논문들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시기 24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기 구분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99년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최초로 공론화되면서 이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가 진실규명 활동을 벌이던 그런 3년 동안의 기간, 이 기간을 이제 그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의 시작과 이 이슈가 확산되던 그런 시기로 이제 보고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은 딱 발전, 반공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공식 기억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우리가 공산주의에 맞서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에 싸운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한국은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 공식 기억에 대항하는 새로운 기억들이 형성됐던 시기다. 그리고 이 공식 기억에 대항해서 기억 투쟁이 시작됐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가 그 이제 3년간 활동을 하다가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진실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진실위원회가 벌였던 그 진상규명운동, 진실규명운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이제 한 2014년 이때까지는 처음에 14개 시민단체가 결성돼서 만들었던 진실위원회 그 14개 시민단체만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 강현배 실장님이 그 활동하셨던 나아우리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베트남에 개별적으로 가서
베트남을 지원하거나 베트남하고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이것을 지속해왔던 이런 시기였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평화의료연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군 피해 마을에 들어가서 진료 사업을 20년간 지속을 해오거든요. 그렇지만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다시금 2차 망각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일부 한 10여 개 시민단체들만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지원 사업, 교류 사업을 지속하면서 이 기억을 위한 투쟁을 이어오던 그런 시기였다. 그런데 2015년이 또 다른 분기점이 됩니다. 한국의 미얀마 베트남 운동의 분기점이 되는데 왜 2015년이었을까? 2015년은 베트남 전쟁 종전 40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렇죠? 75년에 전쟁이 끝나니까 2015년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되는 해였고 한국군 전투병을 파병한 지 5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국군 전투부대가 베트남에 막 파병 시작하는 게 1965년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은 한국군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 해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일어납니다. 뭐 참전 기념식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책들도 쏟아지죠. 2015년에 나왔던 책들 중에서 박태균 서울대 박태균 교수의 박태균의 베트남 전쟁 이것도 2015년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참전군인들 인터뷰 쭉 하면서 지속적으로 한 20년간 참전군인 인터뷰를 해왔던 그 사회학자 윤춘로 박사 그 베트남 전쟁의 한국 사회사도 2015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1968년 2월 12일도 2015년에 나와요. 그게 바로 이런 계기성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투병 파병 50년이었는데 저는 그때 베트남에 있었거든요. 저는 베트남에서 너무너무 막막했을 때예요. 그때 저는 이제 한국군이 거쳐갔던 마을마다 50주기 유령제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이 마을의 이 50주기를 우리는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입장을 바꾸면 우리에게는 파병 기념일이 되지만 이 시점부터 이제 한국군이 거쳐갔던 마을마다 50주기 유령제가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살 50주기를 계기로 해서 2015년에 베트남의 생존자들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적어도 한국에 베트남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단체 하나가 이제는 정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23년간 베트남에 살았는데 이제 재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한배평화재단이 건립이 되게 되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한배평화재단이 건립되면서부터 시민평화법정이라든지 뭐 이제 베트남 피해자들이 우리 청와대에 청원을 한다든지 최근에 있었던 국가배상 소송이라든지 이런 베트남 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이제 이 3기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다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 망각과 싸워내면서 이제는 이 이전 1기, 2기까지는 한국의 미얀마 베트남 운동이 한국 사람들만 베트남 막 달려가서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 미안해요 하던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베트남 피해자들이 주체가 돼서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하는 운동. 그래서 한배 간의
한국과 베트남 시민사회 간의 고통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건의료 노조 사진 찾다가 제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못 넣었는데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20년은 있다예요. 근데 지금도 이 단체들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나우리 강현배 실장님이 계속하고 있다고 제가 그냥 생각하죠. 예, 나우리 같은 경우는 베트남 피해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위령비를 짓거나 다리를 놓거나 길을 놓거나 아니면 피해자분들 집을 지어드리거나 이게 아마 그 한배 한국 베트남 한배 청년 평화 캠프였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정대협, 지금은 정의연이죠. 정의연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도 그 한국군 성폭력 피해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군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그 이제 후유증, 트라우마나 몸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갖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제 한국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0년부터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평화의료연대도 딱 코로나 시기,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에 갈 수 없었던 시기를 빼고는 해마다 그 베트남 피해 마을에 들어가서 진료 사업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그래도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픈 이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 이 당혹스러운 과거를 굉장히 아프게 그래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후 진행됐던 이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그 베트남 전쟁이라는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운동은 이 한국 시민사회의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에 대한 반동으로 베트남의 전쟁에 대한 보수적인 기억, 이건 우리가 반공을 위한 전쟁이었어. 공산주의 무찌르는 전쟁이었어. 이거는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전쟁이었어.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만큼 발전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보수적인 기억, 이 기억들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그런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이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참전군인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학살, 용병이라는 이런 비난에 맞서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정당화하는 기억투쟁에 나섰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렇게 많은 베트남 참전 기념비가 우후죽순처럼 한국의 곳곳에 이렇게 서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어쨌든 이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기념하는 기념비, 기념탑들 참 많이 마주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거 찾아다니면서 조사하던 게 2015년 이전이니까 한 10년 전에 제가 이 작업을 했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어떤 탑들을 세우고 있고 그 참전 기념비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이 작업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비 하나 발견할 때마다
표시를 했는데 하다가 더 이상 찍을 데도 없겠고, 야, 이걸 계속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쭉 목록 리스트 작업하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리스트 작업했던 게 한 200여 기가 됐거든요. 아마 지금은 더 많겠죠. 이제 여기에 찍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정말 너무 기이한 현상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다른 나라에 참전했다고 이렇게 많은 기념비를 세우는 나라는 없다. 미국, 우리보다 더 많은 수가,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 당사국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이런 참전 기념탑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많이 서 있지 않아요. 심지어 미국에 서 있는 참전 기념탑은 이 전쟁은 너무나 부끄러운 전쟁이기 때문에 미군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우리가 한 5만 명 죽었는데 미군은 우리의 한 10배 정도 이상의 숫자 미군들이 죽었어요. 그들도 추모를 해야 되는데 비를 하늘로 올라가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을 기념하는 비를. 그래서 그들은 비가 지하로 내려가요. 그렇게 비를 세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옆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참전 기념탑들 보이지만 굉장히 웅장하게 그리고 치솟게 이렇게 기념비들을 세우고 여기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갔노라. 어딜 갔나요? 베트남. 싸웠노라. 이겼노라. 돌아왔노라. 대부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전쟁은 한국 군인들에게는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여기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강원도 하천군의 오읍리라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는 이제 이것도 기념시설이죠.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기념하는 시설이에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파병을 하던 시기에 해병대만 빼고, 해병대는 훈련을 바다에서 해야 되니까 해병대만 빼고 이제 보병 뭐 이제 이런 청룡부대, 맹호부대 이런 부대원들은 베트남 파병되기 전에 여기 오읍리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고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베트남에 파병되던 한국 군인들의 훈련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이라고 이 화천군에서 이제 정부 예산 180억을 들여서 이 180억 우리 세금이잖아요. 180억 예산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지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박물관도 넣고 훈련 체험장도 넣고 뭐 이제 한국군 추모비도 세우고 그리고 옛날에 훈련장이었을 때 치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재현해 놓고 뭐 이런 시설들을 어마어마하게 지어 놨어요. 이게 몇 평이더라? 하여튼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또 뭘 했냐면 180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쓰니까 여기 사람들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강현배 실장이 여기 다녀오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네, 강현배 실장도 안 가면 베트남 전쟁에 이렇게 관심 있는 강현배 실장도 안 가면 여기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돈은 썼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뭘 했냐면 베트남 전통 마을을 또 조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민가, 초가집 뭐 이런 거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여기다 구찌 땅굴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베트남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구찌 땅굴이 정말 너무너무 정교하게 그대로 완전히 싱크율 100%로 여기에 옮겨놔서 야 이제 한국 사람들 구찌 땅굴 보러 베트남 가야 될 이유가 없겠구나. 그렇게 여기다 구찌 땅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광 오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구치 땅굴 앞에 조형물을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이 조형물 사진 보이시나요? 조금 가려졌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면 그 삭감모자, 베트남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삭감모자를 쓴 베트콩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무릎 꿇려놓고, 그렇죠? 그리고서 여기에 한국군이 총을 겨누고 있는 조형물이에요.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역지사지예요. 만약에 일본 어딘가에 바지저고리 입은 조선인 의병을 무릎을 꿇려놓고 칼찬 일본 순사가 이 조선 의병들 무릎 꿇려놓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야스쿠니 신사 가서 보수 세력들 그 할아버지들도 손가락 반지하고 이러거든요. 만약에 일본 어딘가에 이 비스끄무리한 이런 류의 조형물 하나만 서 있었다면 아마 한국인도 손가락 100개 이상 잘려나가지 않았을까요? 단지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저도 가서 처음에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는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끔찍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한국 사람들, 이걸 발견하는 다른 한국 사람들도 얘가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툭툭 차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 여기 박물관도 있고 뭐 정말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연구자였으니까 여기 수십 번 갔는데 한 10번 이상 갔었나? 근데 어느 날 가니까 하도 사람들이 발로 차서 이 조형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군홧발, 발등만 남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때 무너진 걸 다시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흉물스러운 이 끔찍한 조형물이 그렇게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맹세코 저는 단 한 번도 발길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범 시민이에요. 저 아닌 누군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여전히 조악한 우리의 민낯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형물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아까 2015년에 그 베트남 피해자분들 처음 한국에 방한했다고 했어요. 여기가 이제 2015년 수요 집회. 이날 정말 그 포토라인이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포토라인이 막 무너지고 외신들까지 그랬던 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한국의 시민들, 학생들 와서 이 두 분을 응원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없죠. 김복동 할머니도 기런옥 할머니도 우리가 뵐 수는 없는데 베트남 피해자와 한국의 피해자가 만나는 그런 자리였어요. 제가 여기에 전쟁도 격렬하지만 평화도 격렬하구나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 최대 한국군 민간인 학살이죠. 비난 학살. 1,004명이 희생된 최대 규모의 학살입니다. 그 비난 학살의 생존자분이셨어요. 우엔 덤런 선생님이시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병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날 수요 집회 끝나고 이제 그 호텔을 막 가는데 호텔이 그 어디라고 조계사 있죠. 조계사 바로 맞은편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분들 호텔이 있었는데 저희가 호텔을 이렇게 그날이 아마 우리가 그 두 분이 이제 어쨌든 생존자시니까 런 아저씨도 몸 안에 파편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학살 당시에 파편이 박혀 있어서 밤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런 아저씨는 밤만 되면 달리는 거예요. 잘 수가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우리 탄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복부에 굉장히 큰 상처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평생 살면서 건강검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살 이후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녹색병원에 갔어요. 그날 녹색병원에 그 보건의료노조 그 조합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 두 분들 계속 부축해서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너무 따뜻했던 저 지금 눈물 나요. 그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이분들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호텔 가는 중에 호텔 오면 안 돼, 호텔 오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전화가 긴급하게 와서. 그랬더니 인사동 사거리부터 공평동 사거리부터 인사동 사거리까지 참전군인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 이 호텔을 에워싸고 가득 메웠다. 모두들 군복을 입고 있고 확성기로 군가를 막 완전히 그 종로통이 떠나가도록 군가를 틀어놓고 있고 두 선생님, 두 피해자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빨갱이 우엔던런 뭐 빨갱이 우엔티탄 뭐 이러면서 거의 빌딩을 가득 덮을 만한 큰 현수막들 걸어놓고 난리가 아니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요. 호텔에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데 호텔을 잔뜩 에워싸고 있어서 갈 수가 없었죠. 호텔에. 그래서 이제 빙빙빙 돌다가 이제 어쨌든 경찰들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에 들어가서 이분들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저희가 인사동 그 메인 거리, 인사동 거리가 원래 차 없는 거리예요. 근데 신변보호를 받고 인사동 차 없는 거리를 역주행을 해서 호텔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철사다리를 건물 옥상에서부터 철사다리를 내려가지고 저는 완전히 이날 007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흔들거리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고 간신히 호텔 방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런 아저씨가 런 선생님이 너무 긴장을 했잖아요. 저도 막 후들후들 했거든요. 담배 하나만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호텔방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태우세요. 한 갑 다 태우세요. 막 이랬어요. 그날 너무 긴장을 하시길래. 근데 담배를 딱 물고 담배를 물려니까 창문을 열어야 됐는데 창문을 여니까 갑자기 그 런 선생님의 얼굴이 저쪽 건물에 대형 현수막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정말 대문짝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 있는데 빨갱이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창문을 열자마자 군가가 엄청나게 확성기로 막 엄청나게 군가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담배를 피시면서 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학살 트라우마 때문에 또다시 굉장히 상처받고 고통받을 줄 알았는데 이분은 이 격렬한 이 전쟁을 평화로 느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런 선생님이 전쟁도 격렬하지만 평화도 참 격렬하구나. 이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평화의 가정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자, 시민평화법정이죠. 시민평화법정 때 모두 53개 단체 그리고 1,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준비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때 준비위원이 어떻게 됐냐면 단체는 이제 시민평화법정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단체들은 분담금을 내고 참여를 했고요. 보건의료노조 함께 했습니다. 분담금도 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도 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그 분담금을 내면서 결합을 했어요. 그런데 돈 내고 하는 법정이었는데 53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1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돈 내고 함께 이 법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 뭐 시민평화법정이나 다 아니까. 근데 국가가 진실을 외면할 때 시민사회는 늘 민간법정으로 맞섰어요. 그래서 유명한 시민법정, 민간법정 많죠. 2000년 도쿄에서 열렸던 여성 전범법정, 위안부 문제 다뤘던 법정이죠.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민간법정들이 이루어 있었습니다. 근데 민간법정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할 때 우리가 가장 애를 썼던 것은 이 법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의법정, 민간법정이기 때문에 법정에 위신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법정의 재판부를 위신 있는 재판부를 꾸리는 걸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갔던 분이 김영란 전 대법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김영란 전 재판부가 구성이 되는데 김영란 전 대법관 그리고 이제 이석태 변호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하셨던 이석태 변호사라든지 서울대 법대 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는 양현아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법정을 재판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김영란 전 대법관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였나? 이제 저희 재판장이시니까 어떤 자리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영란 재판장님이 제가요 베트남을 여태껏 이 나이 먹도록 베트남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아니 안 갔어요. 그래도 제가 대법원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베트남 갈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초청도 많이 받았고 뭐 행사도 베트남에서 참 많았고 근데 난 안 갔어요. 어떻게 가요 베트남에. 한국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베트남에 놀러들을 그렇게 가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판장 맡고 계시니 이번 재판 결과 좋겠구나 이런 분이 하시니 결국 이 시민평화법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민평화법정에서 다뤘던 학살도 두 개의 학살이었는데 하나가 폭리폭력학살, 하나가 함의학살이었고요.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이 시민평화법정의 원고였던 두 명의 이 두 분의 피해자가 동명이인이었어요. 폭리폭력학살 피해자인 분도 이름이 우엔티 탄이었고 그리고 함의학살의 피해자로 증언해 주신 원고도 우엔티 탄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우엔티 탄이 피고 대한민국에 승소를 했던 그런 법정이었고요. 여기도 할 말 많은데 시간이 진짜 없어서 그냥 지나갈게요.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동안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달려가서 우리 미안해요, 우리 잘못했어요 하는 운동이었다. 베트남 우리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나 싸울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일본의 문제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베트남의 피해자들이 주체가 되는 운동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가 99년에 갔던 마을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다시 돌았어요.
근데 제가 20여 년 동안 베트남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내가 한국에 이 억울함을 좀 알리고 싶은데 내가 한국말을 할 줄을 알아.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연을 알란가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 너무너무 억울한데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 그래서 그 베트남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청원을 했는데 그들이 나한테 결과를 주지도 않아. 그게 정말 한국에 전달이 됐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99년대처럼 다시 한번 99년에 갔던 그 마을들을 쭉 돌면서 피해자를 만나서 한국 정부에 이제 진상규명해라, 공식 사과해라, 그리고 이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해라. 요런 이제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담아서 이제 모두 103명의 이제 피해자분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이 너무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20년 만에 갔더니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오셔서 알츠하이머가 오셔서 가족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구성이 왔냐 하셨어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제가 헤어지면서 건강하세요. 정말 건강하셔야지 제가 또 만나러 올게요.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나보고 20년을 또 기다리라고. 제가 20년 만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들, 이 한 분 한 분들이 청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청원에 대해서 원래 이제 청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청원법에 의하면 90일 만에 답신을 해줘야 돼요. 근데 90일이 지나고 한참 지나도 한국 정부의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그 공식 그 답변 기한을 넘겨서 결국 답변이 왔는데 우리 국방부가 보유한 전투 사료에는 한국군 민간인 학살 관련 자료 없더라. 그래서 사실상 베트남 청원인들의 그 어떤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두 거절했어요. 베트남 피해자들의 청원에 사실상 국방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여기도 할 말 많지만 다 못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폭리학살 같은 경우에 폭력학살, 고경태 기자가 폭력학살 한참 그 참전군인들 폭력 마을에 들어갔던 참전군인들 만나러 다니고 조사하고 뭐 취재하고 이랬던 게 2000년이에요. 2000년에 우리가 그 인터뷰들 참전군인들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이 학살을 조사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폭력 마을에 직접 들어갔던 소대장들 이름도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이제 국정원의 전시 중앙정보부니까 국정원에 가면 그때 당시 조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는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안했어요. 1심에서 이겼어요. 1심에서 재판부가 국정원은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냈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비공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2심 이겼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이겼으니까 국정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달랑 15글자 공개했습니다. 여기 글씨 보면은 최영원, 이상우, 김기동, 우리는 이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미 2000년부터. 이 사람들이 몇 중대 소대장인지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고, 근데 국정원이 4년간의 그 긴 재판, 그 지난한 재판 속에서 결국 공개했던 건 단 15글자였다. 최영원, 이상우, 김기동, 옆에 지역 적혀 있어요. 부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15글자를 공개했다. 예, 이번에 우리 한 선생님 승소했죠. 우리가 이번에 승소해서 물론 1심이에요. 물론 1심일 뿐이기 때문에 아직 뭐 또다시 항소하겠죠. 근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판결이에요. 여태까지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요.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개개인의 병사들, 군인들을 뭐 일탈행위를 했다, 범법행위를 했다 해서 그 형사 소송을 해가지고 처벌한 적은 있어요. 실제로 한국군도 뭐 15년 제일 많이 징역 사신 분이 15년 징역 살고 이런 참전군인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던 건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참전국도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국가배상 소송을 했을 때 사실 탄화주머니도 그렇고 이 탄화주머니의 소송을 도왔던 민변의 변호사들도 그렇고 이제 한배평화재단을 비롯한 이런 이제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돈을 배상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은데 법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가배상 소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됐고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상액을 최저로 맞췄죠. 3천만 원 이하는 배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1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계속 소송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 소송이 이제 승소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사실은 24년간 우리가 해왔던 이런 노력의 총알이기도 하지만 이 폭력학살이 학살로서는 너무 예외적으로 베트남 피해자들, 생존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자료들이 있었고요. 이 학살을 조사한. 그리고 미군 보고서가 있었고 그러고도 어려웠을 텐데 맨 마지막에 내가 폭리에 갔소라고 하는 한국 참전군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분 지금 협박 엄청 당해요. 원래 내부 고발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내가 폭리를 봤소, 내가 폭리에 직접 갔소, 그래서 폭리의 학살을 보았소라고 증언해 주셨던 지금 이 참전 군인께서 굉장히 협박과 뭐 이런 것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예. 그 한국과 미국 그 여타의 모든 참전 국가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베트남전 피해자가 가해국가에 제기한 공식 소송이었고요. 한국 사법부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그런 판결이었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판결 이후에 그 다음 날이었나요? 이중섭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리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없었다. 라고 반박했고 이번 판결에도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다시 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굉장히 긴 소송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예요. 어제
국회에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어제 발의했습니다. 네. 요거 21대 국회에서도 저희가 한번 발의를 했는데 그대로 폐기가 됐고요. 지금 22대 국회에서 발의뿐만 아니라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2대 국회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전에 저희가 이 특별법 발의를 못했던 이유가 신문에도 여러 번 났어요. 국회의원 10명이 없어서. 특별법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10명 필요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문제는 수십 년 동안 10명의 국회의원도 안 붙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전군인들, 베트남 다녀오신 참전군인들이 32만 명이 넘잖아요. 그분들 가족까지 하면 이게 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국회의원들도 그동안은 달라붙지 못했죠, 이번에. 근데 이번에 25명이 참여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재명 국회의원도 발의했고요. 예, 내가 이 이름들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 김의겸 의원, 김웅걸 의원, 용혜인 의원, 우상호, 윤미향, 이재명, 인재근, 최강욱 등등 모두 25명의 의원들이 발의했고 국힘당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힘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함께 했다. 예, 그리고 함의학살은 폭리하고는 다르게 무덤도 없고 DNA 검사도 못하겠죠. 무덤도 없고 한국군 증언도 없고 미군 자료도 없고 원래 학살은 모든 증거를 말살하는 게 학살이기 때문에 폭리가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함의학살은 법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폭리학살은 국가배상 소송으로 그 해결을 도모했고 함의학살 같은 경우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보냈어요. 여기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거죠. 이것도 지금 2기 진실화해이죠. 근데 2005년에 진실화해위가 이제 그 출범한 이후에 이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이런 외국 피해자가 이렇게 진실규명을 신청한 건 이번이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뀌어요. 국힘당으로. 그래서 지금 뭉개고 있습니다. 이거 처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만이라도 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진실규명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한테 대답이라도 해달라.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답변하긴 부담스럽고 진행도 안 하면서 계속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답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국방부가 사실상 그 베트남 청원인들의 요청을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베트남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한국 정부랑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제 한국 정부 못 믿겠다 하면서 이 한국군 민간인 학살 문제를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해 달라. 한국 정부의 베트남 전쟁 시기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해 달라 하면서 진정을 넣고요. 한국 정부 사실 인정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그런 진정을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재밌으니까 요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한국 사회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시간하게 법정 투쟁해도 뭐 된 게 없는 것 같고 정부 공개 청구 소송도 뭐 15글자 20년 싸워서 15글자 받아내고 국가배상 소송 이겼다고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또 뭐 저쪽에서 항소할 것 같고 뭐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의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 저는 자라나는 세대의 인식을 변화시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되는 하나는 이제 월남전 참전기에 수록된 이제 이게
파병 당시겠죠. 파병 당시 국민학교 2학년생의 이문 편지예요. 베트남에서 싸우고 있는 장벽에게 편지를 썼는데 베트콩을 만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베트콩 한 마리 잡아와서 창경원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하고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문 편지를 썼던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한겨레 20일에 실렸던 초등학교 6학년의 편지예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가 몹쓸 짓을 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너희 나라에 그렇게 큰 고통을 안겨주어서 미안해. 우리나라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예전에 했던 잘못을 찾아내 잘못된 역사를 고치려 하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베트남 전쟁의 인식을 이렇게 바꿔내고 있다. 자, 오늘 강의의 제목이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입니다. 근데 이제 기억한다는 게 그렇다면 무엇일까?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을 돌이켜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그 과거에 대한 그 과거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계승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고요. 마지막 제가 한국 사회 미얀마요 베트남 운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도 참 지난하죠. 노조만큼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아마 최장직 교수의 말이었을 거예요. 운동 없이 민주화 없다. 그걸 저는 이렇게 고쳐보았습니다. 운동 없이 과거 청산 없다.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비대면 강의에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아서 나 혼자 내 얼굴 보면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오늘 강의 흐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강영대 실장님이 가끔씩 꺼버리고 나가셔가지고 나 지금 벽에다 대고 얘기하나 이런 느낌이어서 오늘 좀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짧게 소개하고 싶었지만 PPT가 많은 관계로 길어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을 해서 이제 11강에 이르는 국제노동 강좌 다 마치게 됐고요. 처음 의도하진 않았는데 처음에 시작과 그다음에 마지막 끝을 베트남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됐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과거에 했던 일 쭉 돌아보고 또 이제 우리 노조가 과연 무엇을 얼마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꽤 오래됐는데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긴 한데 우리 이제 노동조합이니까 또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결정할 단위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냥 주변에서 그냥 지켜보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마지막에 소송하셨던 이 웅ien 티탄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유지연 위원장님 가서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마을에 갔던 그게 참 기억에 남는데 이제 마을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유지연 이제 손을 잡아주고 했는데 한국 사람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외면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인사동에 방문하셨을 때 오셔서 다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참 기억에 남고 개인적으로 폭립폭력 무령비는 한 20년 전쯤에 제가 한 우리가 30살쯤에 이제 그때 그 우령비를 같이 만들었는데 그때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고생을 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세우고 이제 나중에 가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푸른 그 파란 모가 자라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고 뭐 내용은 아름답진 않지만 그게 지금도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아끼는 위령비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지금 치과 의사들은 매년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진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원도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 좀 하고 있고, 우리가 했던 것은 아까 잠깐 사진도 나왔지만 이제 만만만 캠페인 이런 것도 좀 했었고, 그 강정마을에 있는 베트남 피에타 세우는 것에 우리 지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한 1,000만 원 넘게 아마 후원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평화법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명서나 이제 참여하는 문제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지 못해서 좀 옆에서 지켜보는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매년 이제 모범 지역상을 시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한배 평화제단도 있지만 시민단체에서 베트남 중부 지역에 평화답사를 가요. 그때 이제 최소한 2명 이상을 본주에서 지원해서 보내는 거를 했고, 지금 몇 차례 했는데 당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3년 못한 것 같고, 올해는 충북 지역에서 받았으니까 충북 지역에 한 2분 정도 보낼 거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가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계획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느끼는 거지만 어쩌면 이제 제가 작은 바람은 이제 보건의료는 제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하고, 아까 나왔던 그 함의마을에 연꽃 문양으로 덮여 있는 그 비문을 세상으로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일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도 좋고 노동자비 적극적으로 해도 좋고, 그리고 매년 참 저희가 그 말씀하셨던 이제 제삿날에 그 조화를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한 매년 60만 원 정도 한배평화재단에 보내서 그쪽에서 조화를 보내는 거로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셨던 전쟁도 격렬하지만 평화도 격렬하다라는 참 그 말이 진짜 가슴에 와닿네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아니 코멘트나. 시간이 너무 늦었죠. 자, 없으시면 우리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